일본의 대표적인 고교 야구 대회인 고시엔이 올해 100주년이라고 하죠. 그런 100주년 기념 고시엔 대회에서 한국의 뿌리를 가진 민단이 설립한 교토국제고등학교가 연일 화제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의 교가로 이목을 집중시킨 교토국제고등학교에서 날아온 사연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저도 메일을 받고 깜짝 놀랐는데요. 일본인인데 한글로 사연을 보냈더라고요. 한번 같이 보시죠.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아, 참.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폭염도 물러가게 합니다. 저에게 시원한 바람 한번 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교토국제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미나미. 한국 이름은 손미나라고 합니다. 유튜브에서 고시엔에 관한 우리 학교 내용을 찾아보던 중 관련 컨텐츠로 떠서 확인해보니 사연을 제보하면 읽어주는 채널이더라고요. 저는 한국 문화를 사랑하고 한국어까지 학교에서 배워오다 보니 이 채널 동영상에서 보여주는 내용이 한국 여러분에게 감동적인 내용들만 쓰는 것 같아 이렇게 사연 한번 보내봅니다. 이번에 한국과 일본을 뜨겁게 달구었던 제가 재학 중에 있는 교토국제고등학교에서 보낸 시간들, 그리고 올해 여름 우리 학교가 고시엔에서 우승한 순간까지의 모든 경험이 제게는 너무나 소중하고 특별했거든요. 이 특별한 순간을 가장 가까이에서 접한 저로서 일본에서 마침내 인정받고 존중받는 교토국제고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어서 보내는 것이니 이쁘게 봐주세요. 저는 어릴 때부터 한국 문화를 동경했어요. 특히 초등학교 시절부터 한국의 K-팝을 접한 저는 한국의 아이돌 가수들에게 완전히 매료당해 버렸죠. 한국 아이돌들의 무대에서 느껴지는 파워풀한 열정과 춤을 추면서 라이브를 하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발성이 제 마음을 흔들었고, 게다가 잘생긴 외모와 훤칠한 키까지 모든 부분이 일본인 남자들과 비교도 안 될 만큼 매력적이었죠. 그렇게 한국의 아이돌을 보며 자란 저로서는 언젠간 한국에 직접 방문하여 한국의 아이돌과 함께하는 일을 하며 그들을 서포트해주며 나의 우상을 돋보이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고, 한국의 대학에 입학하여 한국의 문화 콘텐츠를 다루는 전공을 배우고 싶다는 꿈도 꾸게 되었죠. 그런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제가 선택한 길은 다소 특별했어요. 평소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생활하던 제게 아빠가 교토국제고등학교에 입학해보는 게 어떠냐는 제안을 먼저 해주신 거죠. 저희 부모님도 한국 문화를 즐기시고 한국에 대해 매우 호의적인 관념을 가지신 분이라 교토국제고등학교에 입학하여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심도 있게 배우며 꿈을 키우고 진로를 변경하려는 마음이 생기더라도 6년 동안 진행되는 중고등학교 일관 코스를 수료하게 되면 일본과 한국 두 나라의 대학 입시가 모두 가능하기에 선택의 폭이 넓을 거라고 하셨죠. 어린 저로서는 그 당시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한국어를 배울 수 있고 한국 문화를 가르쳐주는 학교라는 말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입학했었죠. 중학교 1학년 때 이 학교에 입학했을 때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지만 설렘도 가득했어요. 학교에서는 제가 배우고 싶은 한국어로 수업이 진행되었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어 실력을 쌓아갔어요. 점차 알게 된 사실은 이 학교가 한국을 뿌리로 두고 개교한 학교라는 사실이었죠. 교과도 한국어로 되어 있었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가르치는 것이 학교의 근본이었죠. 학생들은 한국인보단 일본인이 많았고 한국 역사와 한국어 수업을 제외한 수업은 일본어로 진행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두 가지 언어에 대한 어려움이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익숙해지고 무엇보다 한국어를 배우는 즐거움이 커졌죠. 학생들도 대부분 K-팝이나 한국의 문화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저희끼리 공감대도 많아서 학교 생활을 함에 있어서 즐거움이 넘쳐났습니다. 특히 학교에서 열리는 한국에 관련된 행사들은 제게 큰 문화적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저희 교토국제고등학교에서는 매년 한국의 추석과 설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었는데 학생들은 한복을 입고 차례라는 제사를 지내고 전통 놀이를 즐기며 송편을 나누어 먹었어요. 그날만큼은 학교의 모든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모두 모여서 한국의 문화를 즐기며 하루를 보냈는데 다른 학교에 비해 적은 전교생의 숫자라 다 같이 모여 즐기는 게 가능했죠. 한국 드라마에서 이런 명절 행사를 본 적은 있었지만
처음 입학하여 실제로 그 분위기를 체험하게 되니 모든 것이 생소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이 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는 일본의 오본이라는 명절에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오본이라는 명절에는 경건하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조상님들을 기리며 조용하고 엄숙하게 보내는 반면 한국의 명절들은 온 가족이 모여 제사를 지낸 후 왁자지껄 웃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축제와 같은 분위기라고 하더라고요. 교장 선생님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학교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마치 한 가족처럼 즐기는 한국의 명절이 즐겁게 느껴졌어요. 한복을 입고 다니는 친구들을 보며 마치 다른 나라에 온 듯한 느낌마저 들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한국 문화가 가진 매력에 점차 빠져들게 되었어요. 친구들이 한복을 입고 환하게 웃으며 한국식 예절을 배우고 어른에게 인사를 하며 이 문화가 한국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 학교가 일본에 있고 대다수가 일본인임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한국 두 문화를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하기만 했던 명절 행사들도 점차 익숙해졌고 이젠 마치 한국인처럼 아주 능수능란하고 편안하게 행사를 즐기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죠. 하지만 일본에서 한국 문화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배우는 학교에 다닌다는 것이 항상 긍정적으로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2021년 제가 중학교 3학년이었을 때 저희 학교의 자랑인 교토국제고등학교 야구부가 고시엔에서 4강에 진출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었죠. 학교에선 응원단의 중요성을 알고 음악 선생님의 지도 아래 전교생이 응원을 하러 경기장에 갔어요. 고등학생 선배들은 주축이 되어 응원단의 앞줄에서 응원을 이끌었고 저는 응원단의 일원으로 경기장에서 열심히 저희 학교를 응원했었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되었어요. 우리 학교 주변에 앉아있던 일본인 관중들이 저희를 향해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왜 일본에서 한국 학교를 다니냐? 너희는 일본인으로서 자격을 상실했다. 한국으로 꺼져라 등 많은 비난을 듣게 되었죠. 학교 선생님들과 교토에 거주하는 한국인 교포 아저씨, 아줌마들이 그런 일본인들을 나무라고 언성도 높아졌죠. 마지막엔 경기장 관계자들이 이런 부분을 중재해주긴 했지만 저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는데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란 제가 한국 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질타를 받을 줄은 몰랐거든요. 응원석에서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애써 참으며 끝까지 응원을 이어갔어요. 관중석의 잡음이 우리 선수들에게 전달이 된 건지 저희 학교는 그날 지벤가쿠엔 고등학교에 1대3으로 패배했습니다. 우리에게 고성을 지르는 관중들 때문에 힘을 잃어 우리가 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눈에는 억울함과 패배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는 혼란스러운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나는 일본인인데 한국 학교를 다니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인가? 한국 문화를 배우고 사랑하는 것이 일본에서는 힘든 도전인 걸까? 라는 생각이 계속 떠나지 않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을 다잡는 계기가 생겼어요. 교토의 시민들이 저희 학교의 고시엔 4강을 축하하며 수많은 응원과 박수를 보내주기 시작했거든요. 교복을 입고 등교를 하거나 하교를 하는 길이면 동네의 주민들이 교토국제고 대단하다. 너희는 교토의 자랑이다. 한국 학교라도 너희가 사랑스럽다. 등 저희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심지어 몇몇 시민분들께서는 학교의 후원으로 간식도 제공해 주시고 응원에 관련된 북과 응원용품, 야구부에는 연습용공과 야구 배트를 후원하시는 분들도 있었죠. 그 모습을 본 저에게는 일본에 있는 한국계 학교이지만 차별을 받는 것이 아닌 일본과 한국을 잇고 있는 대상이 우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한 나라의 문화를 배우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알게 되었고 주눅들어하지 말고 다음을 위해 더 나아가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은 두 나라의 다리를 잇는 일이고 새로운 시각을 넓히는 것이었죠. 그래서 저는 교토국제고등학교의 일원으로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고등학교 1학년이 된 저는 응원단의 주요 멤버로서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되었어요. 평소보다 많은 교토 시민들이 경기장에 방문해 주었고 수많은 응원단이 꾸려지다 보니
다른 관중들이 저희에게 큰 소리를 치지 못했죠. 교토 시민들의 힘을 등에 업고 저희 학교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나 그해 우리 팀은 본선 1라운드에서 탈락하게 되었어요. 2021년에 겪었던 충격과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저는 더욱 열심히 응원단 활동에 임했지만 이번에도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점은 저에게 큰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야구부 친구들에게 아낌없는 응원의 소리를 높이기 위해 최대한의 목소리로 응원을 시작했고 제 목소리를 시작으로 야구부에게 격려와 응원을 박수를 보내주기 시작했죠. 저는 우리 학교와 야구부 그리고 학교의 뿌리와 정체성을 잃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일본과 한국 두 나라의 문화를 아우르는 이 학교에서의 경험이 제 인생의 큰 자산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2023년이 되면서 우리는 다시 고시엔을 향한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응원의 다양성과 치어리딩, 응원 도구도 늘리며 응원 연습도 이전보다 더 많이 하게 되었어요. 이젠 모두가 한마음으로 저희 야구부원들을 응원하고 있었죠. 야구부원들은 2022년의 실패를 교훈 삼아 더욱더 열심히 연습하고 준비했어요. 평소보다 더 오랜 시간 연습을 하고 새로 들어온 선수들과 기존의 선수들은 합을 맞추기 위해 피땀 흘리는 노력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팀은 2023년 고시엔 예선에서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예선에서 탈락하게 되었어요. 이때가 가장 슬펐어요. 야구부원들이 관중석으로 다가와 눈물을 닦으며 인사를 하는데 가슴이 너무 아팠죠. 하지만 교토 시민들은 포기하지 않고 응원을 했어요. 그중 가장 와닿는 응원이 있었죠. 너희는 고교야구 만화로 연재해야 될 정도로 매력 있는 팀이다. 최종화는 너희들의 고시엔 우승이다. 일본에서 고교야구 만화를 많이 다루는데 그 만화의 공통된 부분이 고시엔 우승이거든요. 고시엔 우승을 위해 노력하는 저희 교토국제고등학교의 야구부원들이 마치 만화 속에서 튀어나온 캐릭터처럼 보이기 시작하며 그들에게 더 큰 힘을 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올해 고시엔의 여정이 시작되었죠. 야구부 친구에게 들었는데 이번 고시엔은 많이 다를 것이라고 했어요. 저는 이유를 물어보니 감독님이 작년은 담금질의 시즌이었고 이번 연도가 우리가 비상할 시즌이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야구부원들은 피가 끓으며 비상을 위해 노력을 했다고 해요. 특히 감독님이 수비형 야구를 하며 한 점 싸움을 하겠다고 선언하며 수비 연습을 엄청 많이 했대요. 그러면서 손가락을 보여주는데 야구공을 하도 많이 던져서 손가락에 살같이 굳어 하얗게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본 저는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올해는 꼭 정상의 자리에 가자고 약속했죠. 저는 응원단으로 돌아와 같이 활동하는 후배들을 모아서 이전과 다르게 더 많은 메인 멤버를 꾸렸고 더 다양한 응원구호와 응원법을 연구하며 연습하기 시작했어요. 야구부와 응원단 모두가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준비했고 저는 주요 멤버로서 더욱 뜨거운 마음으로 응원 연습에 임했습니다. 저희 교토국제고등학교는 예선을 전승으로 가뿐하게 통과하고 본선 1차전에서 사포로 일본대학 고등학교를 7대3으로 이기고 2차전 상대인 니가타 산업대 부속고등학교와 후쿠오카 니시 니폰 단기대학 부속고등학교를 각각 4대0으로 꺾으며 파죽지세로 8강에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8강에서는 2021년에 저희에게 4강전에서 패배의 아픔을 주었던 지벤 가쿠엔 고등학교와 맞붙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눈빛이 이글이글 끓던 우리 야구부원들의 모습에 저희도 서력을 할 좋은 기회라는 생각으로 목청이 터져라 응원했습니다. 예선전 때부터 함께해준 수많은 교토 시민들과 한국 교포분들이 저희 응원단의 응원구호에 동참해주며 열기를 끌어올렸고 마침내 저희는 지벤 가쿠엔 고등학교의 4대0 승리라는 서력전에 성공했습니다. 이때부터 일본의 스포츠 관련 기자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우리 응원단과 야구부원들을 취재하기 위해 열띤 경쟁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과 다르게 아무도 저희에게 한국에 관한 비하나 폄하를 하지 않았고 순수 실력으로 인정받은 저희 학교를 응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세가 이어진 것인지 준결승전에서는 아오모리 야마다 고등학교와 맞붙어 3대2로 승리하며 드디어 대망의 결승에 올랐죠. 결승전은 일본의 명문 간토 다이이치 고등학교와의 대결이었어요.
일본 일부 매체는 다이이치의 우승을 점쳤고 고시엔에 열광하는 네티즌들은 댓글에 우리 교토국제고등학교의 우승을 염원했습니다. 마치 고교야구 만화의 현실판이라는 말까지 하며 우리를 지지해주는 팬들이 많아졌습니다. 드디어 결승전 당일 경기장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양 팀의 응원단은 뜨거운 열기를 뿜어내며 경기를 지켜봤습니다. 역시 상대는 강했습니다. 우리의 선발 투수인 나카자키 루이는 9이닝 동안 완벽한 투구를 이어갔고 상대 팀을 무실점으로 막아냈어요. 하지만 경기는 9회까지 0대0으로 팽팽하게 이어졌고 결국 연장 10회에 돌입하게 되었죠. 연장 10회 초 우리 팀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안타와 볼넷으로 만루 상황을 만들었고 희생플라이로 2점을 선취하며 앞서 나갔습니다. 스코어 2대0 우리 응원단은 목이 터져라 응원하며 그 순간의 열기를 함께했습니다. 10회 초 우리 학교의 공격이 끝나고 10회 말에 잘 막아내면 우리가 우승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저는 감독님의 수비 야구를 믿고 더욱더 응원 열기를 끌어올렸어요. 하지만 간토 다이이치 고등학교도 만만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10회 말에 한 점을 따라잡으며 2대1로 추격했습니다. 더구나 2-3할루의 위기 상황까지 오면서 모두의 마음이 조마조마했죠. 그 순간 저는 일본인이지만 우리가 우승해서 한국어로 된 교가가 울려 퍼지는 고시엔 구장을 상상했어요. 제 안에 두 가지 정체성이 하나로 합쳐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죠. 이곳에서의 모든 경험들이 이 순간을 위해 존재했음을 깨달았고 그 순간 저는 우리의 응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니시무라 이키가 마운드에 올라 마지막 투구를 던질 때 저는 손에 땀을 쥐고 경기를 지켜봤습니다. 저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학교를 응원하는 모든 교토 시민들도 숨을 죽이고 마지막 투구를 지켜봤죠. 그리고 그의 마지막 슬라이더는 완벽했고 상대 타자는 헛스윙을 하며 삼진으로 물러났습니다. 그 순간 경기장은 떠나갈 듯한 함성이 이어졌고 우리는 마침내 고시엔에서의 우승을 차지했어요. 저는 응원석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함께 고생한 응원단 친구들과 후배들, 그리고 선생님들과 시민들과 얼싸안으며 그 순간을 만끽했습니다. 2024년 여름, 이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의 여름이었어요. 우승이 확정된 후 저는 응원석에서 함께한 친구들과 기쁨을 나누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야구부도 경기장에서 함께 기쁨을 나누고 있고 심지어는 상대팀을 응원하던 관중들도 우리 교토국제고의 우승을 기립박수로 축하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 저는 교토국제고등학교의 학생으로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이 학교에서 배운 것들이 제 인생에 있어서 대단히 좋은 자양분이 될 것 같았고 앞으로의 제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를 하였고 제가 선택한 길이 옳았다는 것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고시엔의 전통에 따라 한국어로 된 우리 학교의 교가가 연주되고 우리는 한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 교가를 불렀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의 교가는 자랑스러웠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순간이었죠. 동해 바다 건너서 야마도 땅은 이 노래는 이제 단순한 교가가 아닌 우리들의 열망과 꿈을 담은 희망의 노래로 변해 있었습니다. 우리의 교가는 마치 경기장의 모든 순간을 응축한 듯한 감동을 자아냈고 모든 관중들에게 승리와 감동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물론 일부 일본 매체에서는 우리 학교가 한국계 학교라는 이유로 비판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기고 말았죠. 교토시에서 비판과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하는 언론 및 네티즌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다는 거예요. 교토국제고를 건드는 것은 교토시를 건드는 것과 같다고 하면서 우리의 학교를 보호해주는 것이었죠. 저는 이 모습을 보고 또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우리 학교를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에게 당당히 말하고 싶어요. 우리 학교가 일본에서 이렇게 뛰어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노력과 열정 덕분이라고. 야구부의 실력과 열정으로 이루어낸 이 승리는 그 어떤 논란보다도 값지고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요즘 우리 학교에 대한 지지글과 응원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우리는 한국어를 배우기 때문에 모든 댓글을 번역 없이 보고 있어요. 한국인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저의 뜨거운 여름을 더욱 포근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우리 교토국제고등학교의 성장을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졸업을 한 뒤 한국의 대학으로 진학할 예정이에요. 교토국제고등학교에서 배운 모든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한국의 문화 컨텐츠학과로 진학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열심히 입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인의 피를 가지고 있지만 제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은 한국이라는 마음이 항상 제 가슴 한켠에 영원히 남아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곳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문화 콘텐츠를 다루는 일을 통해 두 나라의 문화를 잇는 다리가 되고 싶어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응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게요. 한국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번 결승전은 2006년 이후 처음으로 연장전으로 치러졌고 2018년에 도입된 승부치기 제도가 결승에서 적용된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교토 지역의 학교가 고시엔에서 우승한 건 1956년 헤이안 고등학교 이후 두 번째라고 합니다. 일본의 고등학교 야구가 일본 프로야구보다 인기가 많습니다. 미나미가 얘기한 대로 일본 만화 중에 고시엔을 다루는 야구 만화가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고시엔에 출전한 일본 소재 한국계 학교가 우승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큰 감동을 선사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일본의 정중앙에 태극기를 꽂는 느낌이 드는 것이죠. 이 사연에서 교토국제고의 선수와 감독뿐만 아니라 학교 전체와 교토시가 노력한 것에 더욱 큰 감동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동으로 뜨거웠던 여름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 영상 당장 내리세요. 그러지 않으면 고소하겠습니다. 부산의 한 호텔, 영국에서 비즈니스 겸 휴가차 한국을 방문한 오늘의 주인공에게 반협박식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주인공은 창밖으로 보이는 광안리 해변을 바라보다가 결국 고개를 떨구고 마는데요. 결국에는 자신이 올린 영상을 내리고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도대체 이 여성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은 한국에서 지내고 있는 한 영국인 여성에게서 날아온 따끈한 사연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아 참,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태풍도 물러가게 합니다. 저에게 사랑의 하트 한번 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출신의 여행 유튜버 사라 밀러입니다. 저는 평소 세계 각지를 여행하며 다양한 문화를 소개하고 좋은 장소나 정보를 시청자에게 알려주는 영상을 제작하는 여행 크리에이터입니다. 제가 사연을 보낸 이유는 한국 때문에 제 영상을 눈물을 머금고 비공개를 해야 했던 웃지 못할 사건이 있어 이렇게 제보합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집에서 유튜브나 구글링을 하며 다음 여행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던 저는 지난달에 중국의 한 여행 업체로부터 매우 흥미로운 스폰서 제안을 받게 되었어요. 조건은 일주일 안에 2개의 중국 여행 영상을 업로드하고 중국이 여행하기 좋다는 내용의 긍정적인 면만 부각시키는 것이었죠. 특히 이미 잘 알려진 명소가 아닌 여행객들이 모르는 새로운 장소를 소개할 경우 추가 인센티브까지 제공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이었어요. 사실 처음에는 조금 망설였어요.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는 워낙 방대한 땅에 수많은 유적지 및 유산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장소를 부각시키기에는 좋으나 과연 여행객들이 제 영상을 보고 관광지까지 찾아가려 할까에 대한 두려움이 첫 번째였고 중국에서 많은 것들이 제한적이라는 정보를 들었기도 했고 스폰서를 받고 진행하는 영상이다 보니 평소 제가 그동안 다뤄왔던 여행지들에 대한 영상과는 많이 다른 느낌이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금전적으로도 상당히 매력적인 제안이었고 무엇보다 이런 영상을 도전하는 것 자체가 제 유튜버 인생에 있어 새로운 도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 해보고 싶은 마음이 요동쳤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이 제안을 수락하고 중국으로 떠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스폰서에서 제공해주는 비행기 티켓을 들고 공항으로 가서 중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은 저는 오랜 비행 끝에 중국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제 컨셉은 중국의 스폰서의 요청대로 중국이 여행하기 좋은 나라라는 것을 각인시키는데 중요한 즉흥여행으로 컨셉을 잡고 최소한의 정보만 가지고 무작정 중국으로 출발하는 기획으로 시작하였죠. 하지만 중국에 도착했을 때 첫 번째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인터넷 문제였죠. 중국에서는 구글, 유튜브와 같은 대중적인 주요 사이트에 접근할 수 없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막상 그 상황에 직면하게 되니 당황스럽더라고요. 미리 조사해둔 경로와 필요한 정보를 구글을 통해 확인하려고 했지만 중국에서는 구글 자체가 차단되어 있어서 전혀 접근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중국의 즉흥 여행 컨셉으로 왔기 때문에 저는 중국의 사이트와 앱을 사용해 보려고 했지만 번역도 제대로 되지 않고 오류가 많아서 도저히 여행을 시작할 수 없었어요. 중국어를 잘 모르는 저로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 공항에 도착하고 짐을 찾은 이후 한동안 멍하니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VPN을 통해 우회하여 겨우 구글에 접속하였지만 중국의 인터넷이 너무 느리고 자주 끊겨서 진행 속도가 굉장히 더뎌지기 시작했어요. 결국 저는 이유심을 구매하였고 촬영 때는 유심 없이 진행하는 컨텐츠로 영상에 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확인하던 중 중국 스폰서로부터 메일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메일 내용이 기가 막혔어요. 메일에는 144시간 무비자 환승 정책을 강조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이 제도는 중국을 거쳐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 외국인들에게 비자를 면제해주는 정책으로 중국을 경유하는 외국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것이었죠. 영국을 비롯해 54개국을 대상으로 하며 중국에 도착해 다음 목적지로 가는 항공권을 소지한 관광객들에게 적용되는 정책이었어요. 말 그대로 중국을 경유하며 무비자로 중국의 여행지를 자유로이 즐길 수 있는 혜택이라는 것을 강조해달라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이 정책이 있다는 것을 저 역시 이번 메일을 받고 처음 알았어요. 다행히 저는 중국으로 오기 전부터 최종 목적지를 일본으로 설정하고 평소 가고 싶었던 한국을 거쳐 일본으로 여행할 계획을 세워두었기 때문에 이 정책이 저에게도 해당된다는 사실에 이건 영상에 담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상에 담아보자고 결심하며 카메라를 켰어요. 베이징 공항에서 상당 시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공항에 막 도착한 것처럼 영상을 찍기 시작했어요. 공항의 첫 인상은 꽤나 현대적이고 잘 관리되어 있다는 것을 담아내며 공항의 전체 모습을 찍기 위해 잠시 밖으로 나가서 촬영을 한 후 다시 내부로 들어왔죠. 이때까지만 해도 장소와 경치를 보여주는 것이니 순탄한 느낌이 들었죠. 하지만 내부로 들어와 숙소로 이동하기 위해 경로를 묻는 쪽으로 컨셉을 잡고 안내데스크의 직원에게 질문을 했을 때 영어를 잘하는 직원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조금 당황했어요. 물론 휴대폰으로 VPN을 사용하여 직접 경로를 찾아볼 수도 있겠지만 중국이 여행을 하기 좋다는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키기로 했기 때문에 이 또한 자연스럽게 진행이 될 줄 알았죠. 하지만 의사소통에 불편함이 생겨서 직원에게 물어보는 영상은 과감하게 삭제하고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서 숙소로 이동하는 것으로 장면을 변경했습니다. 의사소통의 부재를 큰 문제로 여기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영상을 촬영하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이 여행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긍정적인 면만 강조하자고요. 공항을 빠져나와 숙소로 이동하려고 했는데 여기서도 어려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촬영 장비도 많은 저로서는 택시를 타고 편안하게 이동하려 했으나 택시 기사들이 영어를 거의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중 자신있게 영어로 인사하며 다가오는 중국인들도 있었지만 제가 천천히 영어로 얘기를 해줘도 당황한 듯 다시 저에게서 멀어졌죠. 저는 영어 가능하신 분 있냐고 소리를 쳤고 제 모습을 보고 몇몇 공항 직원들이 도움을 주기 위해 저에게 다가왔지만 그 직원들마저 저에게 번역기를 들이미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저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베이징 공항에 막 도착해서 택시가 아닌 지하철로 숙소로 이동하는 것으로 컨셉을 바꿔 재촬영을 했습니다. 약간의 연기가 섞이긴 했지만 저는 중국의 좋은 면을 강조하자고 마음속으로 계속 되뇌이며 지하철 탑승구로 몸을 옮겼죠. 다행히 지하철은 생각보다 깔끔하고 편리했어요. 지하철 내부의 청결함과 공공시설의 상태는 놀라웠고 이런 모습은 영상에 잘 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하철을 타고 영상을 찍으며 지하철이 출발하길 기다리던 도중 또 다른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갑자기 코를 찌르는 냄새가 나기 시작했는데 옆자리에 앉은 중국 여성 2명이 한눈에 봐도 알아볼 수 있는 형태의 오리머리를 손에 들고 뜯어먹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리머리의 형태가 너무 선명했고 눈알이 없는 오리머리를 아무렇지 않게 뜯고 있는 중국 여성들을 보면서
저는 순간적으로 멈칫했지만 유튜버로서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고 참아내야 한다고 되뇌이며 촬영에 임했죠. 중국 여성들에게 말을 걸었고 바디랭귀지로 그 음식이 뭐냐고 물어보니 베이징 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잇몸을 만개하며 웃으며 검은 봉투에 손을 넣고 주섬주섬 하더니 저에게 오리발을 들이밀었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고 카메라 앵글을 다른 곳으로 돌리며 중국의 지하철 문화와 깔끔함을 강조하는 리뷰를 계속했습니다. 그 냄새를 무시하려고 애쓰며 영상 촬영을 하였고 주로 지하철 창문으로 보이는 외부와 제 소감으로 영상을 마무리했죠. 우여곡절 끝에 저는 겨우 숙소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숙소는 스폰서에서 제공한 호텔이었는데 예상대로 아주 깔끔하고 고급스러웠어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전용으로 묵는 숙소라고 하더라고요. 중국인들이라곤 직원들 뿐이었고 온통 외국인들이었어요. 체크인을 마치고 방에 들어가 짐을 풀고 난 후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 다시 한번 계획을 짰습니다. 카메라는 숙소에서 검색을 하는 저를 비추도록 촬영을 하며 어디를 갈지 계획을 짜며 검색을 하던 와중에 베이징 근교에 고북수진이라는 중국 민속 테마파크가 있다는 정보를 찾았어요. 2014년부터 운영된 이곳은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은 명소여서 리뷰가 적었지만 중국의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가 있다고 했어요. 사진으로 봤을 때도 테마파크를 가로지르는 운하와 중국의 전통 건축물 양식 등으로 꾸며진 익스테리어들이 매력적이었습니다. 저는 이곳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스폰서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에 다음 날 이곳을 방문하기로 결정하고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물론 이동하는 길을 미리 다 스크린샷으로 캡처를 한 뒤에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저는 고북수진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동이 훨씬 어려웠습니다. 모든 대중교통의 모든 결제가 QR코드로 이루어져 있었고 위챗페이 같은 현지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야 했기 때문이었죠. 외국인인 저에게는 이런 결제 방식이 너무나도 생소하고 복잡했습니다. 심지어 중국 내에서 이뤄지는 결제라서 현금을 사용하려고 해도 사용이 되지 않았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위조 지폐가 하도 많아서 현금보다는 전자상거래를 주로 하고 현지 통화로 바로 받을 수 있는 QR 결제로만 진행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평소 다른 나라에 갔을 때는 카드나 스마트폰에 있는 페이앱으로 손쉽게 할 수 있는데 중국의 정치 체제 때문인지 독보적인 시스템을 운영해서 관광객들에겐 어려움이 되었죠. 하지만 저는 스폰을 받은 유튜버였고 중국 홍보 영상을 제작해야 했기에 이 어려움을 감추고 어떻게든 QR코드 결제의 장점을 부각시키며 영상을 찍었습니다. 겨우 고북수진에 입장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고북수진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넓고 다양한 볼거리가 많았습니다. 만리장성 옆에 위치해 있어 멀리서 만리장성도 볼 수 있었고 각 건물에서는 중국의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부스가 운영되고 있었어요. 운하에서 중국의 전통배를 타고 이동을 할 수도 있었고 다채로운 간이 음식도 판매를 했습니다. 물론 QR코드로요. 넓은 지역을 걸어다니느라 힘들었지만 이게 대륙의 클래스구나 하는 생각이 들며 열심히 촬영을 했습니다. 중국의 전통 음식을 먹고 전통 체험을 하며 테마파크를 즐겼어요. 해가 뉘엿뉘엿 질 때쯤 만리장성의 일부인 사마대장성에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국에 오면 만리장성을 한 번은 가야지 하는 생각으로 사마대장성에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케이블카를 탔습니다.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서 대기줄이 엄청 길었고 30분 정도 대기했다가 저는 중국인들과 함께 케이블카에 탑승했습니다. 중국어가 제 귀에 사정없이 꽂혔지만 케이블카 창밖으로 보이는 장엄한 만리장성의 풍경을 보니 그런 불편함은 모두 잊을 수 있었습니다. 사마대장성에 도착해서 만리장성을 걸으며 영상을 찍고 중국의 거대한 유산을 몸소 체험하였습니다. 그리고 해가 진 이후 광장에서 열리는 분수쇼와 드론쇼를 보기 위해 내려갔습니다. 관광객은 더 많아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며 마치 제 몸이 바다에 휩쓸리듯 광장으로 내려가다 보니 몸이 조금 힘들었지만 카메라 렌즈 앞에서는 밝은 표정을 지으며 최선을 다해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분수쇼와 드론쇼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건물에 비치는 조명과 영상에 맞게 분수가 터져나왔고 수많은 드론들이 밤하늘을 수놓으며 멋진 장면을 연출했고
저는 그 순간을 영상에 담아낼 수 있어 뿌듯했습니다. 고되지만 나름 즐거운 하루를 보낸 후 숙소로 돌아와 외장하드에 영상을 옮기도록 세팅을 해놓고 씻고 나와서 다음 날을 기약하며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은 전날의 피로가 너무 커서 인센티브고 뭐고 다 필요 없다는 마음으로 베이징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자금성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하고 나서야 인센티브에 대한 아쉬움이 생기긴 했지만 장기 여행을 위해선 건강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자금성을 선택한 것에 후회감은 재빨리 사라졌죠. 하지만 재빨리 사라진 후회감은 짧은 시간에 다시 피어올랐습니다. 자금성으로 가는 길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길을 가던 중 한 중국인 노숙자가 저에게 다가와 QR코드를 들이밀며 머니라고 외치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그 의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지만 알고 보니 중국에서는 구걸할 때도 QR코드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이 어이없고 동시에 신기하게 느껴졌어요. 아니, 얼마나 위조 지폐가 판을 치면 돈을 구걸하는 사람도 QR코드를 발급받아 앵벌이를 하는지 신기하고 경이로웠죠. 가볍게 그 상황을 지나쳐 자금성에 도착한 저는 다른 관광객들처럼 자금성의 웅장한 모습을 담아냈습니다. 그동안의 촬영 노하우를 총동원하여 속전속결로 영상을 마무리했어요. 물론 저는 유튜버기 때문에 그래도 약간의 차별화를 두기 위해 중국 전통 복장을 입고 촬영을 진행했고, 전통 복장을 입은 외국인이 신기한지 사진 요청이 많이 와서 즐겁게 찍어주고 왔습니다. 모든 촬영을 마친 후 허기가 져서 근처 음식점에 들러 테라스 자리에 앉아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찍은 영상들을 돌려보며 영상을 어떻게 편집할지 고민하던 중 음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음식이 너무 짜고 자극적이어서 몇 입 먹지 못했어요. 전날 먹었던 음식과는 전혀 다른 음식의 맛에 인상을 찌푸리며 물을 입에 머금고 가글을 하며 밖을 내다보니 중국인 노숙자들이 배를 드러내고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과 행동이 너무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가글한 물을 목으로 다시 넘기며 찝찝함이 들었고 눈치가 보여 다시 음식을 먹어보려 했지만 저를 쳐다보던 중국인들이 바닥에 침을 뱉으며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며 계속 인상을 써서 저의 식욕을 떨어뜨렸어요. 결국 음식을 거의 남긴 채 황급히 짐을 챙겨서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숙소에 돌아와 전날과 같이 외장하드로 영상을 옮겨놓고 씻고 와서 개운한 기분으로 중국에서의 이틀 동안 찍었던 영상을 편집하려 했지만 역시 또 문제가 발생하고야 말았습니다. 제가 주로 사용하는 영상 편집용 소스를 다운로드하는 사이트가 중국에서는 우회를 해도 접속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편집용 소스를 가져오지도 못하고 영상의 퀄리티가 낮아지는 것을 실감하다 보니 중국에서 작업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 스폰서에게 이야기를 전했더니 퀄리티가 좋지 않아도 되니 빨리 편집을 마치고 영상을 우선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영상 편집본을 우선 받고 검수를 한 뒤 업로드 승인 여부를 알려준다고 하니 영상 업로드는 추후에 하라는 스폰서의 말에 뭔가 감시받는 듯한 느낌이 들어 조금 기운이 빠졌지만 어쩔 수 없이 이틀에 걸쳐 편집을 마무리했고 다소 불만족스러운 상태로 영상을 제출했습니다. 다행히 승인을 받았지만 스폰서와의 협업이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습니다. 중국에서 5일을 보낸 후 드디어 한국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느낀 첫인상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좋았습니다. 공항에서부터 깨끗하고 잘 정돈된 분위기가 느껴졌고 무엇보다 인터넷 사용이 자유로워 정말 좋았어요. 서울로 이동하기 전에 공항에서 중국 스폰서 영상을 마무리해 업로드하고 스폰서에게 완료 메일을 보냈습니다. 이제부터는 온전히 저만의 여행을 즐길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서울로 가는 길, 지하철을 이용했는데 중국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에 감탄했습니다. 모든 표지판이 영어로 되어 있어 길을 헤맬 일이 없었고 지하철 내부도 매우 청결했습니다. 무엇보다 향긋한 향기가 지하철 내부를 가득 채우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공기정화 시스템이 작동 중이었더군요. 서울의 첫인상은 너무나도 좋았고 숙소에 도착했을 때도 직원들이 영어를 잘해서 전혀 소통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시간을 정말 즐겼습니다. 삼겹살과 불고기 같은 한국의 대표 음식을 맛보고
야식으로는 치킨과 맥주까지 즐기며 하루하루가 행복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상과 문화를 영상에 담으며 자발적으로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스폰서가 없으니 마음이 훨씬 편안했고 그 덕분에 영상의 퀄리티도 더 좋아진 것 같았어요. 서울에서 꿈 같은 며칠을 보내고 부산이라는 도시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부산은 해안도시로 유명하고 근처에 국제공항이 있어 일본으로 이동하기에도 무리 없는 좋은 위치였기 때문이죠. 한국의 고속철도인 KTX를 타고 부산으로 이동했는데 3시간도 걸리지 않아 도착했습니다. KTX의 빠른 속도와 편안함에 감탄하며 한국의 교통 시스템이 참 훌륭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부산에 도착해서는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 해변인 광안리 해수욕장을 방문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광안대교에 입이 떡 벌어졌고 시원하고 탁 트인 바다가 저를 맞이해줬어요. 바닷가를 바라보며 신선한 해산물을 즐기고 손님을 태우려는 현지 택시 기사에게 물어보니 택시기사님들도 영어를 무척이나 잘했어요. 저에게 돼지국밥이라는 부산을 대표하는 음식이 유명하다고 해서 기사님께 추천을 받아 택시를 타고 돼지국밥집에 이동했어요. 돼지국밥을 시키고 국물을 맛보니 고소하고 풍미가 있었습니다. 하얀 면도 같이 주셨는데 국물에 담가왔다가 먹어보니 정말 맛이 있었어요. 부산에서의 시간도 서울 못지않게 매우 즐거웠습니다. 광안리로 돌아가 바다가 보이는 숙소를 예약하고 그동안 한국에서 촬영한 영상을 신나게 편집했어요. 모든 소스를 활용해 빠르게 업로드를 마칠 수 있었고 편집 작업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일본으로 갈 채비를 하고 있던 중 충격적인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숙소가 조용한 게 싫어 어디를 가든 TV를 켜놓고 백색 소음을 줄이는 버릇이 있는데 한국 뉴스에서 일본에 지진이 발생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일본으로 가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저로서는 정말 놀라운 소식이었죠. 한국의 자막 방송 시스템 덕분에 뉴스를 이해할 수 있었고 무사히 일본행을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조금 더 머물기로 결정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또 하나의 충격적인 연락이 왔습니다. 중국 스폰서에게서 온 메일이었죠. 한국 영상을 올린 것을 보고 이를 내리지 않으면 중국에서 제공한 모든 스폰서십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청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위약금의 액수가 어마어마해서 어쩔 수 없이 한국 영상을 비공개 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나중에 이성을 차린 후 중국의 스폰서에 연락을 했습니다. 왜 그런 요구를 하는지 물어보니 답변이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중국의 여행업체는 제가 올린 중국의 영상이 좋은 반응을 일으키고 퀄리티도 좋다고 했는데 바로 이어서 한국 영상이 올라오고 중국과 한국이 자연스레 비교되는 영상처럼 보이니 중국 관광지의 이미지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올리려면 차라리 중국과 인접하지 않은 나라들 영상을 우선 올리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한국을 올리라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는 겁니다. 저는 일단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고 난 후 돌이켜 생각하다 보니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즐거웠던 추억을 하루빨리 구독자와 공유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우울함이 커져갔죠. 일본에서 일어난 지진 때문에 일본에 갈 수 없는 아쉬움과 한국 영상을 비공개 처리한 우울한 마음이 겹쳐 몸과 마음이 처졌습니다. 이런 기분을 달래기 위해 저는 숙소를 나와 다시 부산의 광안리 해변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또 하나의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낮과는 다르게 수많은 사람들이 광안리 해변에 운집하고 있었고 어디선가 강하고 웅장한 음악이 들려오더니 엄청난 규모의 드론쇼가 광안리 해변을 수놓기 시작한 것입니다. 중국의 고북수진에서 봤던 드론쇼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스케일이 크고 멋진 장면이었어요. 저는 이 순간을 놓칠 수 없어서 바로 카메라를 꺼내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영상이 삭제된 것에 대한 우울함과 일본 여행이 취소된 아쉬움이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알고 봤더니 부산에선 매주 토요일마다 광안리 해변에서 드론쇼를 펼친다고 하더라고요. 기분 좋게 드론쇼를 본 후 숙소로 돌아와 한국에 며칠 더 체류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 이후로 저는 안동, 전주를 거쳐 서울로 다시 돌아왔고 제주도를 가보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좋았던 이 감정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지금은 한국 영상을 내려놓은 상태지만 나중에 재편집하여 다시 올릴 예정이에요. 이번에는
광안리의 멋진 드론쇼와 함께 안동, 전주, 제주도의 모습도 담을 생각이에요. 중국 스폰서에게 들키면 안 되기 때문에 제 유튜브 채널은 익명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유튜브에서 이와 비슷한 내용을 보신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에서 영국 올빼미가 물어다 준 따뜻한 사연 어떠셨나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공유하고 싶어 유튜브 영상으로 만드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저도 응원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마와 태풍으로 인한 호우 때문에 수해 피해가 심각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수해 피해가 없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리며 오늘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